중국이 약간은 개혁개방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은 자존심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특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간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현재 투자자들은 당장의 리오프닝,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저축 많이 쌓아놨는데 이 돈을 쓰다 보면은 또 수요를 자극할 것 같다. 작년 얘기를 잠깐 해보면 작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거시경제가 시장을 좌우하는 전형적인 매크로 장세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흐름이 지금도 일부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프로그램도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종목 장세로 가지 않겠냐, 실적에 좌우되는 마이크로한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한 장이냐 뭐 매크로한 장이냐 이걸 뭐 꼭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표님 올해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종목은 사실 언제나 이겼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종목 장세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물밑에서 좋은 종목이 좋은 성과를 내는 일은 그냥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뭐 코스피 지수가 몇이냐와 관계없이 작년에도 플러스를 내신 분들이 있고 아쉽게도 저희는 아니지만 근데 저희도 방어는 꽤 잘 한 편이고 매년 그렇거든요. 좋은 주식들은 있고 그 좋은 주식들이 진짜 어떤 수급 요인으로만 올라갔느냐, 물론 그런 주식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회사가 이 풍파를 잘 헤쳐나와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도 많아요. 이런 건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장세냐 매크로 장세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도 그 구분법은 매크로에 의해서 대부분의 주식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매크로의 영향이 되게 클 때와 별로 크지 않을 때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좋은 종목 골라서 돈 벌자라는 거는 언제나 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올해가 종목 장세일 수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올해는 좋은 종목 잘 고르면 올해는 잘 벌 수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신다면은 뭐 대단히 잘못될 건 없기는 한데 그거는 작년에도 맞는 말이었고 재작년에도 맞는 말이었다라는 거고요. 올해만의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특이한 일은 이제 매크로의 중요성이 작년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매크로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개별 기업이 얼마나 훌륭하냐, 좋은 성과를 냈냐, 아닌 거냐라는 걸 판단할 때에는 이게 개별 기업의 실적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피어 그룹들, 같은 산업군에 속해 있는 다른 경쟁사들,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 있는 그 원자재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부품 회사들, 아니면 전방 산업에 있는 회사들, 그들의 실적을 다 봐야 이 회사가 낸 이 성과가 진정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낸 거다, 혹은 그냥 운 좋아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다, 그냥 매크로 환경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이런 성과가 나온 거다 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의 중요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있는데 그거랑 매크로를 볼 필요가 없다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때 또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뭐 매크로 보는 게 무슨 가치 투자냐고. 애초에 저는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나올 때마다 참 되게 쓸데없는 논쟁이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크로는 그냥 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매크로 보고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하냐 안 하냐인 거고, 매크로 보고 샀다 팔았다는 전략은 좀 승률이 되게 낮은 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걸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면 되고요. 그걸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건 뭐 저는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뭐 올해는 종목장이니까 이제 매크로 하나도 보지 말고 종목만 보자, 이런 거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좋은 회사 잡아서 돈 버는 거는 언제나 통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이제 매크로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전 포인트가 좀 바뀔 거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뭐 25bp, 50bp 혹은 뭐 50bp 이상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뭐 지난달 거 나왔을 때, 지난달 거 나왔을 때 뭐 6.2를 기대했는데 6.4가 나왔다고 막 놀랬지만
뭐 주가는 사실 상관없었잖아요. 미국은 잘 버텼고 한국은 다음날 빠졌지만 다음날 올라왔고 그러니까 크게는 뭐 완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는 아닐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매크로에서 이제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이제는 이거는 뭐 전혀 특이한 의견은 아닌데 중국 리오프닝 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관련해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이 약간은 개혁개방 쪽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좀 협력하는 태도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시진핑은 마오쩌둥 을 굉장히 추종하고 이제 마오의 시대를 현대 중국에 부활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고 현재 공산당은 이제 그쪽을 향해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까지 과거 시진핑 1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게 사실이고 근데 저는 그 중국의 정책을 그렇게 어떤 개인의 성향 혹은 공산당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오류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개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많이 틀렸거든요. 시진핑이 처음에 집권할 때 시중신의 아들이고 시중신은 그 등소평 때 개혁개방 때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공대 나오고 또 문화대혁명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신 분이고 하니까 이분도 후진타오 원자바오의 개혁개방 정책을 잘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좀 오류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이 중국을 지배하는 그 정당성 이게 위협받을 때 그 중국 공산당은 모든 걸 저버리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 같은 게 그 인민들에게 스며드는 뭐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이게 흔들릴 때마다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은 원래 그 전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센트럴 컨트리인 거잖아요. 중국이잖아요. 그 세상의 중심인 나라인 거고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게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고 거기에 더해서 치욕의 100년이라는 관념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중국인들의 역사 서술이 약간 바뀐 게 있긴 한데 뭐 이 얘기가 재밌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과거엔 그런 식으로 중국 현대사를 서술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중국에서 현대사를 서술할 때는 그 치욕의 100년 아편전쟁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서구 열강이 우리를 침탈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그들이 스탠다드에 맞춰서 다시 회복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스탠다드를 내세울 수 있다. 근데 일단 그들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네, 그게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중국의 태도를 전망을 해보자면은 먹고 살기 힘들 때,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혹은 인민 폭동이 일어나서 당의 정체성 당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는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는 서구 자유주의 진영에 대해서 본인들의 스탠다드를 투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래서 그 2010년대부터 사실 그러니까 후진타오 2기 때부터 중국이 서구랑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이미 보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피오트 에이지아 정책을 펼치고 이게 2011년이고 그래서 이게 시진핑의 개인성 때문에 현재 중국이 되게 폐쇄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왔다라는 해석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2010년부터 그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시진핑은 그 기조를 본인의 방식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당의 정당성이 흔들릴 때는 얼마든지 또 개혁개방 기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에 제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뭔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 가지 근거 데이터도 뭐 되게 많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또 오늘도 나온 기사에 포스코 쪽 사람을 불러서 중국 고위 임원이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중국에서 갑자기 또 한국 드라마 틀어주고 뭐 그렇잖아요. 유럽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은 자존심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특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간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은 당장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저축 많이 쌓아놨는데 이 돈을 쓰다 보면은 또 수요를 자극할 것 같다. 그래서 좋게 보는 쪽도 있고 혹은 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려고 하는데 이게 또 수요를 자극해버리면은 또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가면 또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더 안 좋게 보거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 두 가지 관점 전부 어느 정도 좀 부차적인 이야기 아닌가. 그것보다는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는 중국이 좀 전향적인 쪽으로 태도를 전환하는 게 좀 더 긴 기간을 이끌어가는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는 특히 경제 혹은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게 또 조금 그런 애매한데 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긴 할 텐데 사실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치고 올라오던 때가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쫙 올라오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의 공급이 부족하면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공장도 열심히 짓고 할 때에는 한국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 2005, 6, 7, 8, 9, 10, 11, 12 요 정도 됐을 때는 중국의 공급이 충분히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의 생산성 그 다음에 중국 제품의 품질 이게 올라온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이 좀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샌드위치 이론 그게 뭐 당연히 반복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3년 전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시점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버린 산업은 무엇이 있는가? 뭐 당연히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은 뭐 명백하게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상당히 많이 경쟁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회사들은 또 나름의 해법을 찾아다니는 중이고 그 이외에는 뭐 화장품을 경쟁력을 잃어버린 섹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애초에 경쟁력이 그렇게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장품이 그 코로나 이전에 한한령 이전에 중국에서 잘 나갔던 거는 뭐 한국의 제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중국인들이 그 한국 제품을 막 아주 높은 퀄리티라고 막 숭배하면서 사갔던 그런 게 아니지 않았을까. 그냥 단지 그들의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제품도 많이 사갔던 거 아닐까라고 본다면은 한한령 이후에 한국 화장품 실적 꺾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당연히 안 팔리고 했다가도 그 한한령 풀리고 다시 또 소비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대단히 그 제품의 경쟁력보다는 그냥 소비 많이 하면서 어영부영 같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또 드라마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K-팝이 워낙에 잘 나가기 때문에 드라마의 경쟁력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고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게임은 업계 분들의 말씀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한한령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중국 게임이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 라는 얘기를 그 업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거의 한 5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또 한국 게임 회사들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섹터별로 그 효과는 되게 다를 것 같아요. 화학철강 같은 회사들 만약에 중국에서 또 공급을 막 역내에 밀어내기 시작하면은 그런 쪽은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 최근에야 뭐 화학 스프레드 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주가가 좋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중국이 역내 물건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주가가 또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긴 한데 섹터별로 영향은 좀 편차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마냥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뭐 우리가 이제 중간재들을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도 거치고 하면서 이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다 보니까 중간재에 대한 수출도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 뭐 수치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매달. 참고로 그 어떤 섹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을 드린 건 절대 아니니까 네, 그냥 알아서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주식 투자하면 한국 분들이 이제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뭐 최근 1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빠져서 반등이 채 안 됐죠. 뭐 조금 되다 말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한국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섹터 이게 뭐 늘 저희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이 공급 조절을 참 안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좀 전향적으로 공급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그래도 당연히 말은 저렇게 해도 그래도 메인터넌스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뭐 하면서 사실상의 감사는 좀 진행될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좀 어쨌거나 이게 삼성전자가 대놓고 우리도 감산할게 라고 하는 거는 마켓쉐어를 잃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 1등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자가 감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은 해주면은 에블바디 해피 하겠지만 참 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게 없다고 해서 감산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관점은 현재도 통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수요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고 재고는 생각보다 더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아름하는 서로 간의 그 게임 이론의 그 여러 가지 양상들을 지켜가면서 은연중에 감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버티기에는 업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순히 수요 공급 사이클의 문제라면은 뭐 어쨌거나 재고가 다 털어지고 나면은 뭐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을 찾게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이었을 때마다 되게 크게 수요를 견인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 휴대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디램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는 PC가 잘 팔렸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때 막 빵 기업들 나오면서 서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크게 한 번씩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겨나고 메모리 수요를 쫙 견인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데 마침 그때가 불황기였었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어 있고 뭐 그랬다가 수요가 이게 구조적인 수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스마트폰 10년 넘게 갖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그 단어 자체는 지금 굉장히 유치한 단어가 됐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됐었고 현재도 그게 꺾인 건 아닌 거고 뭐 코로나 때의 PC 수요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단기 수요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전장화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어느 정도는 굴러가고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고 그래서 메모리의 전반적인 수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버 효율화는 많이 됐기 때문에 서버 투자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고 PC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공급 조절만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기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이제는 좀 던져볼 때가 된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좋은 업황이 한창 지속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뭐 공급 줄어들고 다시 뭐 스팟 가격 오르고 그 다음에 고정가 오르고 하고 나면 그래 역시 그냥 사이클이었어 그냥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알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던져볼 수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챗 GPT 나오면서 이게 또 인공지능 투자를 견인을 하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병렬 처리용 GPU 이것도 많이 쓰겠지만 또 메모리에서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많이 쓸 테고 그러면 이게 일단 단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또 그런 되게 높은 단가의 제품이 수요가 확 늘어나면은 또 저부가가치 쪽 라인을 좀 뜯어 고쳐서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 조절도 같이 일어나는 수요가 견인되면 공급 조절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뭐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이미 올랐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참 길게도 했네요. 당연히 한국의 기간 산업이고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 업사이클 때 대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하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야 좋을 거라고 보지만 타이밍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뭐 GPT도 당연히 훌륭한 비즈니스이고 또 그게 워낙에 현재로서는 되게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상업화 하려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개선점도 더 있겠지만 설비 투자도 더 많이 해서 규모의 경쟁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많이 할 거고 여러 가지 기대감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 실적으로 이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기대감만 있으니까 조금 의문성이 있는 거죠. 실적으로 네. 사실 네. 보일 거예요. 그 HBM 메모리는 이미 팔고 있는 거고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반도체 수요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줄 것인가는 우리가 그때그때 분기마다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처럼 되게 먼 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기대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런 감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사실은. 그래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 혹은 치로서 무엇인가 보인다면 그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텐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불안감 혹은 실망감이 계속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얘기인데 네. 네, 일단 뭐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돈을 벌려면은 크게 뭘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현재로서는 AP 아니면 이미지 센서인데 AP를 받아온다고 해봤자 지금 애플의 판매량이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될 것인가. 중국 쪽에 AP를 더 많이 판다고 해봤자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날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AP도 자체 AP 갤럭시에 쓰는 거. 네. 이쪽도 갤럭시 판매량도 참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그쪽에 익스포저가 너무 커서 아예 다른 쪽을 좀 개척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연히 그 미세공정 쪽에서는 또 TSMC에 아직은 격차가 꽤 있는 편이고 그래서 물론 저는 삼성전자가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현재 봉착해 있는 미션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갈 거라고 믿어요. 다만 그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보는 거는 좀 향후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파운드리에서 어떤 모멘텀이 물론 뭐 애플에서 뭘 받았다 그러면은 또 한 일주일 모멘텀은 되겠죠. 근데 그게 진성으로 그 파운드리 전체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감이 앞선 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예, 그 반도체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아마 더 훨씬 더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